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다들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그리고 또 지급명세서 제출 잘 하셨죠? 3월달은 1차적으로는 직입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법인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결손이 됐든 이익을 받든 반드시 3월 말까지 결산 및 조정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런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안 그리고 포커스로 두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왔길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되고 국세청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타 합계잔액시장표나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이런 데 제출하실 서류로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말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업무를 하는 거를 법인세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 업무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한마디로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그 후에 조정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상에 있는 재무제표와 세무로 보는 관점에 있는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적인 조정 업무를 한다 해서 결산 및 조정 업무라고 하고요. 예를 들자면 접대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접대비에는 세법에 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재무제표상에서는 접대비를 1억을 썼다. 그럼 1억을 다 계상하게 되지만 세법상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세금은 내라 이런 의미에서 조정 업무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신고를 3월 말까지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간혹 기장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장을 못 하신 분들도 반드시 이 법인세 신고는 해 주셔야지만 추후에 또 불이익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꼭 신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인데요.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이제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법인세는 소득세 비해서는 물론 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이익이 너무 많이 나시는 곳에서는 비용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 대표이사의 가족과 친인척을 동원해서 실제 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인건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이걸 보고 이건 가공원가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그 가족들이 일한 것 같지가 않고 만약에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증빙이라던가 업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이사에 관계된 가족들의 인건비를 가공원가로 봐서 이제 법인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에서도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요. 항상 인건비를 계산하실 때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내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익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실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일반 인건비도 있으시지만 R&D라던가 이런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 개발 인력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 공제의 요건은요, 반드시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게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중도에 이런 기업 부설 연구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인력을 뽑고 운영하시다가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취소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취소된 이후에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에 추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의 그 취소된 이후에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이제 추징했다, 이런 사례인데요. 인력이 이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굉장히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하는 인력들을 또 유지한다는 건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업 부설 연구소가 취소됐다 하면 그 세액 공제도 같이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산하실 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한창 호황기 때 또 많이 썼던 세액 공제 부분인데 지금도 많이 유지되고 있어서 혹시 또 이걸 보시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 기업의 연구소를 설립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요, 1번이랑 조금은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기업이 또 이제 이익이 또 많이 나서 이제 비용을 더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보니까 허위로 사업소득을 지급해서 비용을 좀 측정해서 법인세를 줄인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허위로 사업소득을 갑자기 몇 억씩 이렇게 넣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한 계약서라던가 그리고 대금 수수 증빙, 그리고 뭐 정말 사업소득 지급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산정을 했더니 이게 또 허위라고도 발각이 되는 바람에 또 법인세가 또 추징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만약에 허위로 발각이 되면요, 굉장히 이제 법인세 피해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가산세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인건비 굉장히 신고 안 한 폭탄 나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급할 때마다 사실은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쓴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기록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런 세무조사나 이런 추징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냥 그거를 신고한다고 저희 쪽에다도 알려주시는데 저희는 그냥 신고만 해드리는 거지 그분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런 용역을 쓰실 때는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그런 일지식으로 작성을 하셔서 보관을 해두시면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것도 좀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 사업자 등록에 업종 코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업종 코드 6자리를 넣게 돼 있는데 그 업종 코드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해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되는 업종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안 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 업종을 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부동산 공급업, 부동산 신축업 이거를 이제 하는 업종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렇지만 보니까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건설업에 대한 활동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아파트라던가 이런 거를 건설하고 분양,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함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던 부분에 추징을 당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 업종을 이렇게 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그 운영하시다가 내가 주업종이 무엇인지, 부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업종과 부업종을 나누어서 만약에 실제로 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신다면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외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서라도 감면을 부당하게 받으시면 충분히 추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거는요, 이거는 정말 뭐 간이가세나 이런 부분에도 되게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인인데요, 2020년도에 예를 들어 7월 달에 개업을 했어요. 7월 달에 개업을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업종을 영위한 거기 때문에 6개월만 영위를 하신 거죠. 그렇지만 법인세는 2억을 기준으로 10% 그리고 20% 이상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익이 난 게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1억밖에 안 되니까 나는 1억이니까 보통 10% 적용받는다 해서 그렇게 법인세를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1년 공급대가를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억이면 1년으로 했을 땐 2억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법인세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셨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추징이 나옵니다. 그 간이가세자도 여기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도 4,800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제로 하지 않았죠. 근데 그 4,800이라는 금액은 1년에 대한 환산 금액이지 합산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만약에 또 7월부터 12월까지 뭐 2,500만 원이 그 매출이 났다라고 하면 환산했을 때는 2배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항상 이제 내가 기중에 어떤 개업을 했을 때 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그 중에 언젠가 뭐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7월이 됐든 그렇게 했을 첫 해에는요, 굉장히 주의해서 그 세율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게 물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에는 사실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또 개별적으로 간혹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법인세 환산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중간이나 팔 때쯤 한 8월쯤 되면 반드시 추징이 나와서 생각한 것보다 2배 정도 나오실 거예요. 내가 환산 금액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고 실제로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실제로 법인세에 대한 이런 사례들, 추징 사례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빈번히 일어나는 이제 결산과 조정 상황에서 빈번히 일어난 사례, 그리고 또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기장을 안 하셨더라도 꼭 법인세 할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법인세 신고 기간의 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 세무를 대리인들도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일반 개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통장 내역이라던가 이런 걸 좀 투명하게 보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접대비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상품권 같은 거 사실 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정 처리 좀 잘 해놔야 되는 거고, 이제 법인세는 그나마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조금 성실하게 잘 신고해서 기한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게 이번에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잊지 말고 성실히 하시는 납세자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